김 반장님, 또 고독사 현장입니다. 이번엔 아파트네요. 형사과 최경위의 전화를 받은 특수청소업체 김진호 반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 들어 벌써 10번째 고독사 현장 정리 요청이었다. 주소 불러주세요. 30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강남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경찰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방역복을 입은 김 반장이 현장에 도착하자 최경위가 맞이했다. 김 반장님, 이번 사례는 좀 특이합니다. 사망한 노인분은 박태수 씨, 78세인데 발견이 꽤 늦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관리비 체납으로 발견된 겁니까? 아닙니다. 옆집 주민이 악취를 신고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분이 꽤 부유했다는 겁니다. 통장에 5억이 넘는 돈이 있었거든요. 김 반장은 의아했다. 보통 고독사 현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가족은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20년 전에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웃들 말로는 평소에도 방문객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방역복을 단단히 입고 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자 숨이 막힐 듯한 악취가 진동했다. 집안은 놀랍도록 깔끔했다. 보통의 고독사 현장과는 달랐다. 거실 한쪽에 작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노트북과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방 안쪽으로 들어가자 침대 위에 고인의 시신이 있었다.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최경위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이 너무 깔끔합니다. 맞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리해 놓은 것 같죠? 김 반장은 주변을 살펴보았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약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게 뭘까요?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오래된 일기장, 그리고 USB가 들어 있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이니 경찰서로 가져가야겠습니다. 최경위가 상자를 증거봉투에 넣었다. 청소 작업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김 반장은 그날의 일을 보고서로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최경위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 반장님, 그 USB 확인해 봤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시간 되시면 경찰서로 와주시겠습니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김 반장은 즉시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최경위는 심각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펼쳤다. USB에는 동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직접 녹화한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깔끔한 양복 차림의 박태수 노인이었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박태수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아마 내가 죽은 후일 겁니다. 나는 내 죽음이 고독사로 기록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김 반장과 최경위는 숨죽이며 영상을 지켜봤다. 20년 전 내 아들 민석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가출로 처리했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 아들은 절대 가출할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박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로부터 1년 후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 아들이 우리 회사 부회장 아들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는 것을. 그들은 권력과 돈으로 사건을 덮었습니다. 김 반장은 숨을 들이켰다. 최경위도 표정이 굳어졌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닌 완벽한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다. 15년간 나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내 회사 부회장이자 아들을 죽인 아이들의 아버지인 정현우에 대한 모든 것을. 그가 저지른 횡령, 탈세, 뇌물, 모든 불법 행위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박태수는
화면 옆에 놓인 서류철을 들어보였다. 이 모든 증거는 내 변호사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내가 죽은 지 정확히 한 달 후 모든 자료가 검찰에 제출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최경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급히 전화를 받은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방금 대기업 정그룹 정현우 부회장이 검찰에 출두했다고 합니다. 횡령과 탈세 혐의로요. 영상은 계속됐다. 하지만 내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현우의 아들들, 내 아들을 죽인 그 3명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첫째는 이미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고 있고, 둘째는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박태수는 쓰게 웃었다. 막내는 내가 5년간 비밀리에 지원해온 장학생입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검사가 된 후 아버지와 형들의 범죄를 파헤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손으로 법정에 세우는 것. 이것이 내가 계획한 완벽한 복수입니다. 김 반장과 최경희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혼자 죽는 것은 선택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아들의 원수를 갚는 것이었고, 이제 그 일이 완성되었으니 내 삶도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내 곁에는 항상 민석이가 있었으니까요. 영상이 끝나고 최경희는 노트북을 닫았다. 믿기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한 노인의 치밀한 복수극이었다니. 다음 날, 김 반장은 최경희와 함께 박태수의 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최경희님, 여기 좀 보세요. 김 반장이 가리킨 곳은 작은 서재였다. 벽면 전체가 사진으로 가득했다. 한 청년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었다. 이게 누구입니까? 정현우의 막내 아들입니다. 박태수 씨가 말한 그 장학생이죠. 지금은 검사가 됐다고 합니다. 벽 한쪽에는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다. 신임 검사 정민호, 첫 사건으로 재벌 비리 수사 착수. 그런데 이건 뭐지요? 김 반장은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정민호 검사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를 열어본 두 사람은 더 큰 충격에 빠졌다. 정민호 검사님께, 당신은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을 5년간 지켜봐 왔습니다. 당신이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정의를 위해 살겠다는 당신의 신념이 내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실 당신의 아버지와 형들은 20년 전 내 아들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나는 당신을 이용해 복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진심과 정의감에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다릅니다. 당신은 내 아들 민석이와 같은 나이에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민석이도 검사가 되고 싶어 했으니까요. 이제 나는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합니다. 당신의 가족에 대한 모든 증거는 이 편지와 함께 불태웠습니다. 다만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살아주길 바랍니다. 당신을 자랑스럽게 지켜본 노인으로부터. 편지 밑에는 제로 변한 서류의 흔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박태수 씨는 마지막 순간에 복수를 포기한 겁니까? 최경희가 물었다. 아닙니다. 김 반장이 대답했다. 그는 더 큰 정의를 선택한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의 아들을 통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한 거죠. 일주일 후 박태수의 장례식이 열렸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대부분은 그가 몰래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는 정민호 검사도 있었다. 저는 박태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분이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 장학금을 주셨고 항상 격려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정의감과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는 큰 사진이 걸려 있었다. 박태수와 그의 아들 민석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김 반장은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20년간의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용서와 화해. 한 노인의 삶이 담긴 이야기였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오는 길, 최경희가 김 반장에게 물었다. 정현우 부회장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 횡령과 탈세 혐의가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박태수 씨의 아들 사망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래도 정의는 이루어진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민호 검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아닐까요? 박태수 씨의 진정한 유산은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살아갈 한 사람을 만든 것이니까요. 김 반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고독사라는 건 단순히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태수 씨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최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남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복수이고 무엇이 진정한 용서인지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날 이후 김 반장은 고독사 현장을 정리할 때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보게 되었다. 모든 죽음에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는 삶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때로 그는 박태수의 무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남긴 교훈을 잊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에 꽃 한 송이를 두며 고독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던 한 노인의 삶을 기억했다. 3개월 후, 김 반장은 또 다른 고독사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번에는 강북구의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이번에는 여성분입니다. 최정희 씨, 85세. 이웃 주민이 며칠째 모습을 보지 못해 신고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젊은 여경이 맞이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과 달리 집안은 깔끔했다. 작은 TV 옆에는 약병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달력 하나가 걸려 있었다. 가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들 말로는 평생 혼자 사셨다고 합니다. 김 반장은 조심스럽게 방안을 살폈다. 침대 위에는 이미 사망한 노인의 시신이 있었다.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마치 잠든 것처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내가 떠나면 읽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이니 경찰서로 가져가겠습니다. 여경이 노트를 증거봉투에 넣었다. 청소 작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김 반장은 문득 그 노트가 궁금해졌다. 박태수 노인의 경우처럼 그 안에도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다음 날 그는 경찰서를 찾았다. 최정희 노인의 노트 내용이 궁금해서요.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여경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범죄 혐의가 없어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유품으로 분류되었는데 가족이 없어서 처리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노트를 펼치자 깔끔한 필체의 글이 나왔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최정희입니다. 이 글을 읽는다면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죠. 아마 아무도 찾지 않는 죽음일 테니 고독사라 불리겠죠. 하지만 내 삶은 결코 고독하지 않았답니다. 김 반장은 호기심을 느끼며 계속 읽었다. 나는 평생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6.25 전쟁 때부터 시작해 40년 넘게요. 많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고 많은 생명이 떠나는 것도 지켜봤죠.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페이지를 넘기자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젊은 간호사 복장의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1980년대 미혼모 보호소에서 일할 때였어요. 그곳에서 많은 아기들을 받았죠. 그 중에서도 특별했던 아기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어 오래 살기 힘들다고 했던 아기. 이름은 은별이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작은 여자아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은별이의 어머니는 출산 직후 아이를 두고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 아이를 입양하려 하지 않았죠. 그래서 내가 데려왔어요. 공식적인 입양은 아니었지만 은별이는 내 딸이 되었답니다. 김 반장은 숨을 들이켰다. 이 노인에게도 가족이 있었던 것이다. 의사들은 은별이가 5살을 넘기지 못할 거라 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10살이 되었고 15살, 20살. 놀라운 생명력으로 살아갔죠. 은별이는 항상 웃었어요. 비록 몸은 약했지만 그 아이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강했으니까요. 다음 페이지들에는 은별이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항상 밝게 웃고 있는 소녀, 청년으로 자라는 모습들. 은별이는 30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의사들의 예상보다 25년이나 더 살았죠. 마지막 순간까지 웃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행복했어요. 그 말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다. 김 반장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은별이가 떠난 후 나는 은퇴했어요. 그리고 은별이가 좋아했던 이 동네로 이사 왔죠. 여기서 조용히 지내며 은별이의 추억을 간직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은별이의 사랑이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까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부탁이 적혀 있었다. 이 글을 읽는 분께 부탁드립니다. 내 작은 재산 통장은 서랍 안에 있습니다.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 기부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은별이의 사진을 내 곁에 두고 묻어주세요. 그럼 나는 영원히 외롭지 않을 테니까요. 노트의 마지막에는 작은 봉투가 붙어 있었다. 그 안에는 은별이의 사진과 함께 작은 메모가 있었다. 엄마의 딸 은별 올림. 엄마, 곧 만나요. 김 반장은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 겉으로 보기에 고독했던 노인의 삶 속에 이렇게 깊은 사랑과 의미가 있었다니. 이 노인의 장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무연고자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구청에서 최소한의 의식으로 제가 치르고 싶습니다. 여경은 놀란 표정으로 김 반장을 바라봤다. 네. 하지만 친척도 아니신데. 이 노인의 이야기가 잊혀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도 들어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김 반장은 최정희 노인의 장례를 준비했다. 작은 장례식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야기를 공유했고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심장병 어린이 재단의 사람들도 왔다. 노인의 통장에는 3천만 원이 있었고 그 돈은 모두 재단에 기부되었다. 최정희 노인은 겉으로 보기에 홀로 살다 홀로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반장의 추도사에 참석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김 반장은 노인의 유품 중 노트와 사진들을 보관했다. 그리고 블로그를 만들어 은별이의 엄마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 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몇 주 후 김 반장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장병으로 20년 전 수술을 받은 이미라라고 합니다. 최정희 간호사님의 이야기를 보고 메일을 보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최 간호사님이 저희 병실을 담당하셨어요. 당시 최 간호사님은 은별이라는 딸이 있다고 하셨고
저희에게 항상 은별이처럼 강해지라고 격려해 주셨죠. 덕분에 저는 수술을 이겨내고 지금은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최 간호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어서요. 이메일에는 어린 시절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소녀와 그 옆에 서 있는 최정희 간호사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김 반장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그 영향력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 후로도 김 반장은 계속해서 고독사 현장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수집했다. 홀로 떠난 이들의 삶을 기록하고 그들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 되었다. 1년 후, 김 반장의 블로그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출판사에서 책으로 출간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고독하지 않은 죽음들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 그리고 관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출판 기념회 날 한 노인이 김 반장에게 다가왔다. 저는 박태수 씨의 사촌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입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태수는 생전에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행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저희 가족들도 그의 많은 활동을 알게 됐습니다. 노인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태수가 남긴 또 다른 일기장입니다. 아마 당신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일기장과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이야기를 찾아준 당신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내 삶의 흔적을 발견한 사람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홀로 떠났지만 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전해진 것 같네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고독한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독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진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디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게 해주세요. 박태수 드림. 김 반장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의 작업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잊혀질 뻔한 삶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출판 기념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 중에는 정민호 검사도 있었다. 김 반장님, 박태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더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님은 박태수 씨의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네, 장례식 후에 변호사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 편지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민호 검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어 말했다. 사실 저는 아버지와 형들이 저지른 일을 알게 된 후 검사직을 그만둘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요. 김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태수의 복수는 결국 더 큰 정의를 위한 선택이 되었던 것이다. 출판 기념회 후 김 반장의 고독사 이야기 프로젝트는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고독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졌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 반장은 이렇게 말했다. 고독사는 단순히 혼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연결이 끊어진 채 잊혀지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기억되고 전해진다면 그들은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방송 이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김 반장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연락해왔다. 그들은 홀로 사는 노인들을 방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일을 돕고 싶어 했다. 그렇게 함께하는 마지막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을 했다. 또한 매년 이야기가 있는 장례식을 통해 무연고자들의 존엄한 마지막을 돕기도 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김 반장은 특별한 전화를 받았다. 김진호 반장님이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현우라고 합니다. 고독사와 사회적 연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반장님의 프로젝트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혹시 저희 학생들에게 특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 반장은 처음에 망설였다. 자신은 그저 청소업체 직원일 뿐 학자도 전문가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경험한 이야기들은 학문적 연구보다 더 생생한 현실을 담고 있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김 반장은 긴장했지만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갔다. 저는 10년 동안 300명이 넘는 고독사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직업적 의무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삶에는 이야기가 있고 모든 이야기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경청했다. 박태수 씨는 20년간 복수를 계획했지만 마지막에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최정혜 씨는 평생 한 아이를 위해 살았고 그 사랑은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고독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의미 없지 않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다. 반장님, 이렇게 슬픈 현장을 계속 보면서도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으시나요? 김 반장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오히려 삶의 의미와 연결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슬픔 속에는 배울 점이 있고 모든 상실 속에는 새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들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때 그분들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강의를 들은 몇몇 학생들은 함께하는 마지막 프로젝트의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그들은 독거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3년 후, 김 반장의 두 번째 책 고독에서 연결로가 출간되었다. 이 책에는 그가 만난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이 수집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출판 기념회 날 한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김 반장에게 말했다. 저는 곧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전해질 테니까요. 김 반장은 그 노인의 손을 꼭 잡았다. 네, 그분의 이야기도 소중하게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김 반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새로운 글을 올렸다. 오늘 만난 한 노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그분의 삶이 기억되고 전해질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요. 이것이 제가 하는 일의 의미입니다. 잊혀질 뻔한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5년이 흐른 어느 날, 김 반장은 특별한 장소를 방문했다. 이야기가 있는 쉼터라는 이름의 이 공간은 함께하는 마지막 프로젝트의 본부이자 독거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티 센터였다. 센터 벽면에는 수많은 사진과 이야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박태수, 최정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삶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었다. 김 반장님,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가자 정민호 검사가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나이 지긋한 남성 3명이 함께 있었다. 김 반장님, 오랜만입니다. 이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정민호 검사가 말했다. 이분들은 제 형들입니다. 20년 전 박태수 할아버지의 아들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사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세 남성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말했다. 저희는 오랫동안 도망쳤습니다. 진실로부터, 책임으로부터. 하지만 동생이 검사가 되고 박태수 씨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박태수의 무덤을 찾아가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정식으로 경찰에 자수하기로 했다고 했다. 비록 법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저희는 그분의 아들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태수 씨가 시작한 장학재단에 저희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김 반장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 박태수의 이야기가 결국 진정한 정의와 화해로 이어진 것이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박태수의 무덤을 찾았다. 4명의 형제들은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사죄의 말을 전했다. 무덤 앞에서 돌아오는 길, 정민호가 김 반장에게 말했다. 박태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저희 가족은 영원히 진실과 화해의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는 나이가 든 김 반장은 자신의 마지막 책 모든 이야기는 연결된다를 출간했다. 이 책에는 그가 20년간 수집한 이야기들과 그 이야기들이 만들어낸 변화와 연결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우연히 이야기를 찾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삶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이야기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당신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당신의 삶에는 가치가 있고 당신의 이야기에는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김진호 드림. 김 반장이 세상을 떠난 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가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들, 그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사람들, 그와 함께 일했던 자원봉사자들. 장례식장에는 그가 생전에 남긴 말이 걸려 있었다. 고독사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에는 가치가 있고 모든 이야기에는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함께하는 마지막 프로젝트는 계속되었다.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수집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다시 많은 이들에게 삶의 의미와 연결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고독사는 여전히 슬픈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와 연결, 그리고 때로는 놀라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김 반장이 발견한 것처럼 진정한 고독은 죽음이 아니라 잊혀지는 것이며 누군가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한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어느 겨울날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또 하나의 고독사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다. 그 노인의 집에는 책상 위에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고 그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이야기를 찾아줄 누군가에게. 그리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연결의 시작이 되었다.